제가 통역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데까지 정확히 2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2초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늘 그렇듯 구내식당 한쪽에서 식판을 닫고 있었고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신문경제면과 방송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대기업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는 같은 테이블 위에서 같은 침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뿐 아니라 이 회사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첫 단추가 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따뜻한 행복이 찾아오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시청자님들과 함께 따뜻한 공감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성공 서사의 주인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국립대를 졸업했고 전공은 경영학이었지만 특별히 두각을 나타낸 적은 없었습니다. 졸업 무렵엔 남들처럼 대기업 공채를 준비했고 해외 영업 직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영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 새벽마다 학원에 다녔고 스터디룸에서 모의 면접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영어에 익숙해졌습니다. 회화보다는 비즈니스 문장, 특히 계약서나 협상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자주 접했습니다. 조건부, 유예, 철회 가능성 같은 단어들이 제 노트에 반복해서 적혔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단어들이 훗날 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게 될 줄은요.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서류에서 탈락하거나 1차 면접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종까지 간 경우도 있었지만 언제나 마지막 문턱에서 떨어졌습니다. 매일함에 쌓여가는 불합격 통보를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이 시장이 너무 좁은 걸까? 시간이 흐를수록 질문은 자책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책은 생활비라는 현실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회사 본사 구내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원서에 적을 회사 이름이 아니라 앞치마에 새겨진 로고를 보며 출근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처음 위생모를 쓰던 날 솔직히 말해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누군가의 보호나 뒷받침 없이 버티는 게 익숙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혼자였고 제 곁에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실패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버티자. 다시 준비하면 된다. 그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구내식당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회사의 진짜 분위기는 회의실이 아니라 이곳에 있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식사 시간이 짧았습니다. 반면 상황이 나빠질수록 직원들은 식판 앞에서 말수가 줄어들었고 국이 식어갈 때까지도 젓가락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일하기 시작한 지 몇 달쯤 되었을 때부터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속 단어들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투자 유동성, 자금 압박.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꺼냈고 그 말은 곧 다른 사람의 기침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회사가 정말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식당에 오셨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같은 메뉴를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검소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습관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사에 계실 때만큼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회장님은 젊은 시절 공장 현장 관리자 시절을 오래 보냈고 그때 배운 한 가지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보고서로만 망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표정에서 먼저 무너진다. 겉으로 드러난 문서나 공식적 언어가 아니라 내부 분위기와 직원들의 감정, 비언어적 신호가 조직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였습니다. 그 말 때문에 회장님은 직원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일부러 구내식당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식사 속도, 대화의 유무, 숟가락을 내려놓는 타이밍. 회장님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분을 볼 때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존경이나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오래된 기시감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전체가 묘하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투자사 임원들이 본사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방문에는 반드시 전문 통역사가 동행합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사내 어디에서도 통역사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투자사 방문 일정은 원래 화상회의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통역사 역시 그 일정에 맞춰 섭외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투자사 쪽에서 갑작스럽게 직접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정은 바뀌었고 시간이 부족한 탓에 준비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 내부 사정이었습니다. 비용 절감. 그 말 한마디로 외부 통역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최소한으로 줄여진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역시 실무 회의 정도는 직접 영어로 소화해왔기에 이번 자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순간까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회장님과 외국인 임원들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자는 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사 측에서는 인근 호텔의 고급 레스토랑을 이미 추천해둔 상태였습니다. 조용하고 격식 있고 숫자 이야기를 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리 회사를 보시려면 여기서 식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말에는 두 가지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략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회장님은 투자자들에게 잘 포장된 회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회사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누구나 침착할 수 있지만 식당에서는 숨길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직원들의 표정, 대화의 밀도, 밥을 먹는 속도. 회장님은 그 모든 것이 지금 회사의 진짜 재무제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회장님에게 구내식당은 피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외부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면 그는 다시 회장이라는 이름 뒤로 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늘 그를 같은 시간,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장소였고 그 선택을 미루지 않게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외국인 임원들은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 플라스틱 식판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은 그들에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낯설이야말로 오늘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내식당은 의전 공간이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가장 중요한 회의실이었습니다. 외국인 임원 중 한 명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사용하는 단어들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음식을 나르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용한 표현은 제가 수없이 연습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조건부 투자 철회 가능성.
그 문장은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경고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셨습니다. 순간 펜이 잠시 공중에서 멈췄고 회장님의 눈동자가 저를 후쳤습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 상황과 제 존재를 함께 계산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셨다는 걸요. 이 모습은 저에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의 운명을 가장 깊이 고민하고 있을 사람 앞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가장 가볍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오해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나설 자격이 있나? 저는 그저 구내식당 알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감정이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왜 하필 그분 앞에서였는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름표조차 제대로 읽히지 않는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무례한 사람으로 찍히면 당장 이 일자리부터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용기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외국인 임원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과 같은 표현, 같은 문장 구조, 같은 어조. 그 말은 분명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물러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장님은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너무 단정해서 저는 순간 현실감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문장이 그저 회의 중 오가는 일반적인 의견처럼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있었지만 그 무게가 평소보다 몇 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귀 옆에서 쿵쿵거렸고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계산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서면 어떻게 될까? 아무 말도 안 하면 나는 평생 이 장면을 후회하지 않을까? 그 순간에 저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도망치면 편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판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을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숟가락이 멈췄고 대화가 끊겼으며 공기 자체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천천히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보다 먼저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이었고 동시에 더 이상의 설명을 원하지 않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순간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 발은 선을 넘은 뒤였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표현이 회장님께 전달된 의미와 다릅니다. 제가 말을 끝내자 주변에서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말릴 것처럼 손짓했고 누군가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외국인 임원들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진짜 이 대화의 주인인지 시험하는 것처럼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그걸 여기서 말하겠다는 겁니까? 그 질문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멈추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이 말은 영영 전달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인생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구내 식당 알바생에서 회장님과 정면으로 마주 선 사람이 된 겁니다. 회장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세요. 회장님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직후 아주 짧은 순간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사람을 떠올리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멈칫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질문도 선택지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저는 다시 알바생의 자리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는 바로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꼭 전달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불쾌함 위에 분노가 얹힌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한 발짝 다가오셨습니다. 그 거리는 위압적이었고 의도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이 자리에 끼어드는 겁니까?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위치를 알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제 지난 실패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취업에 떨어졌던 순간들, 이 앞치마를 매게 된 날의 자존심,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모습까지.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 직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그 말의 의미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회장님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혼란의 기색을요. 저는 더 이상 완곡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임원이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안에 담긴 조건과 경고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과장하지도 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식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회사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깨지는 순간, 그리고 현실을 직면하는 순간의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이 처음으로 저를 말렸던 톤이 아닌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임원들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날의 충돌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식판을 들었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모두가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구내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판을 닫고 국을 퍼나르고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다른 종류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지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설명되지 않던 제 삶의 공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미혼모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라는 단어를 실체 없이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고 저는 묻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대신 저는 숫자와 언어를 붙잡았습니다. 감정 대신 구조를 이해하면 세상이 조금 덜 불공평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 요청.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해고를 각오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면담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담당자는 제 이력서를 다시 꺼냈고 영어 실력과 전공,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혹시 이분 맞습니까? 서류 위에 적힌 이름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의실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회장님과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였습니다. 방 안은 놀랄 만큼 조용했고 회장님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늘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회장님이 아직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전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놓았다는 사실. 그분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회사를 키우며 책임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 하나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보다 이상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혼자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이 회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분과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저에게 해외 투자사와의 추가 협상에 보조 통역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회사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숫자는 냉정했고 파산 위기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국인 투자사 역시 이 회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과장 없는 언어로 양쪽을 연결했습니다. 회장님 역시 변해갔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에서 설득하려는 사람으로요. 몇 달의 협상 끝에 회사는 조건부 투자를 유치했고 파산을 피했습니다. 회장님은 서명하기 전 잠시 펜을 내려놓고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책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딸이 아버지에게 주는 답이 아니라 직원이 경영자에게 주는 판단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식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직급은 낮았고 특별 대우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역시 그 이상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합의한 거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딸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길에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구내식당 앞을 지납니다. 그곳은 여전히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미뤄졌던 책임이 너무 늦게 도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통역을 합니다. 말과 말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가능한 왜곡 없이 전달하는 일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